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에서 생각해 볼 만한 점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첫째, 개인 파산 신청을 서울에서 해야 하는 이유. 개인 파산은 개인 회생도 마찬가지지만 생활이 근거지, 직장, 주소지에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서 할 수만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주거를 옮긴다든지 직장을 잡는다든지 그게 뭐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서울에서 하는 게 이제 신속하게 종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범위도 좀 완화되어 있고 두 가지 점. 신속하게 면책이 된다. 빠르면 한 4-5달 만에 되죠. 송달 문제 없고 채권자 송달 다 되고 이의 없고 관제인 조사했더니 뭐 재산적, 소득적 문제가 없다. 그럼 굳이 장기간에 걸쳐서 놔둘 필요가 없죠. 바로 면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누락 파산 신청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이건 뭐 늘 발생합니다. 너무 많이 발생해서 상담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1년에 뭐 소송도 많이 수임하고요. 1년에 몇 건씩 선임하죠. 선임하는 것보다 아마 혼자 진행하는 게 많죠. 그 다음에 빅케이스에서 판례도 여러 번 읽어줬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채권자 누락에서 파산 신청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채권자를 너무 조급하게 신청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채권자 목록을, 그게 거의 99%죠. 그거하고 이제 환가 문제를 잘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은 채권자를 빠짐없이 소송조회를 꼭 하라고 권하죠. 신용조회만으로는 조금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조회하고 신용조회를 같이 해서 어느 게 양도되고 어느 게 사라지고 어느 거는 소멸시효에 걸렸는지 차분하게 대리인 내지 사무직원하고 직접 채권자하고도 연락도 해보고요. 괜히 뭐 주눅이 들어서 연락을 등한시하는데 연락도 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채권이 이게 양도가 된 거냐, 소멸된 거냐, 왜 문제 안 삼냐, 그죠? 그걸 다 정리한 다음에 채권자 목록을 작성을 하시면 누락될 일이 없죠. 그다음에 파산 신청 대리인 사무실에서 보정을 제대로 못하면 발생하는 피해. 이제 보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파산 절차의 어떤 절차에서 실체에 관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각 내역, 보험 해약 환급금을 사용한 내역, 편파 변제한 내역, 그렇죠? 그다음에 권리금, 자영업자가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처분한 내역, 물건을 처분한 내역, 또 사건의 실체적, 그렇죠? 실체에 관한 보정. 그거는 이제 거의 속무처럼 입증을 해야 되죠. 최소한 소명을 해야 되죠. 아니면 최소한 진술이라도 악의가 맞아야 되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법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법률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법학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법을 제대로 공부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사실관계의 나열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절차에 관한 보정. 절차에 관한 보정은 뭐 쉽습니다. 주소를 보정하거나 사실조회, 그렇죠?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뭐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한다든지, 그 다음에 계좌를 조회한다든지, 세무서에 과세 정보를 요청한다든지. 근데 이 절차에 관한 보정은 귀찮죠. 그래서 귀찮아하면 까딱 잊어버리면 그냥 오랫동안 방치됩니다. 간혹 채권자의 주소가 개인 포함해서 수십 명 되는 경우도 있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예납 비용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 예납시키는 판사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뭐 한 20-30명 이상 되면, 특히 개인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인 채권자가 많은 분이 이제 보니까 그래도 한 분은 끝났습니다. 30명 정도 됐는데 끝났는데 한 분은 아직도 안 끝났어요. 3명 정도를 아직 송달을 제대로 못해갖고 낑낑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보정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파산에서의 장기 미제의 산정 기점은 신청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신청, 선고가 아니라. 왜냐면 신청하고 선고 사이에서도 간극이 많죠.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는 그 간극이 뭐 2달, 3달, 4달 정도 될 수도 있고요. 2-3달 정도 됩니다. 근데 뭐 경기도나 수원이나 의정부, 인천은 7개월, 1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은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고가 중요하지만 법적 효과는 선고죠. 그렇지만 장기 미제 산정 기준은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정도 지나면, 신청으로부터 2년 정도 지나면 장기 미제로 이제 뭐 법원에, 대법원에서 보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사님들도 그 현황을 바뀌면은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게 연례 행사입니다. 그다음 신청대리 파산면책 진단표를 등한시하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결국 이제 채무자가 자기는 이제 환가가 없는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관제인이 조사를 해보니까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줘야 되는 상황, 환가라고 하죠. 재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파산재단에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파산면책 진단표, 늘 제가 여러 개 동영상 찍었을 겁니다. 파산면책 진단표를 출력을 해서 한번 꼼꼼하게 좌우로, 종행, 가로, 세로로 한번 쭉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덜 관제인을 만나도 난 떳떳하다,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관제인 조사 전에 대리인하고 의논해야죠. 이게 환가가 될까요? 이거 관제인이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이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까요?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니더라도 부인권 행사 대상은 될까요? 그렇죠? 결국은 관제인한테, 법원한테, 채권자한테 시달릴 만한 그런 요소를 사전에 정확하게 알고서 대비하자는 거죠. 그저 그냥 뭐 재산이 없다. 그쵸? 진술의 의미가 없어요. 진술에 대비한 근거를 항상 내야 돼요. 그쵸? 없으면, 부모님 재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당신이 입증해시오. 뭘 어떻게 입증합니까? 부모님 재적등본. 지금은 말소자 초본이라고 그러죠. 말소자 초본 띄고, 세무국벌 가세증명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과거 3년치 띄고, 그 다음에 뭐 지적 전산 자료 조회, 부동산 있는지 없는지, 요 3개. 조금 더 꼼꼼히 들어가면은 이제 뭐 부동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임대차 보증금도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잡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수도권은 보증금도 몇 억이죠, 지금. 그렇죠? 그런 경우 제대로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유권이 어쩔 수가 없지만 임대차는 등록제도가 아니죠. 임대차 현황, 임대차 등록 현황, 이것도 한번 여기서도 이제 관제인이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 파산이 늘어날 수 없는 이유. 개인 파산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개인 파산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파산을 했고, 그렇죠? 또 이제 소득도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이 돼서 회생으로 많이 유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 거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아마 그때도 제가 보기에는 개인 회생을 많이 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책을 읽어줬지만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미국은 개인 파산이 개인 회생보다 항상 2대2죠. 7장이 13장보다 2대1의 비율로 개인 파산이 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회생이 개인 파산보다 2대1은 아니지만 그래도 1.5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강의하신 분, 판사님들 중에 이게 미국 따라가야 정상 아니냐. 근데 뭐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어떤 특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인위적으로 어떻게 안 되겠죠. 인위적으로. 또 일단 사회적 인식이 파산에 대해서 아직은 개인회생을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내지 개인 워크아웃. 파산은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에 몰린. 그렇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개인회생으로 돌파하는 그런 어떤
분이기 때문에 개인 회생이 늘 개인 파산을 앞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번에 이제 박영사에서 개인 파산 회생 실무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금씩 읽으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특히 파산으로 밥 먹고 사는 신청 대리인들, 사무장, 관제인 뭐 꼼꼼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민형사 사건의 선고와 파산 선고와의 차이점. 민형사에서는 선고는 종결이죠. 그 끝을 달려가는 거죠. 흔히 말하는 피니시 라인입니다. 마라톤을 얘기하면 골라니, 이제 골인 지점이죠. 처음에 이제 출발을 하죠. 민사 소장 내고 답변서 내고, 형사는 검사가 기소하고 피고인이 이제 뭐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무죄가 할 것인지 그냥 양형 변론을 할 것인지 증인을 이제 신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걸 이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답변서 내고 준비 서면 내고 서로 공방을 벌이고 증거를 내고 증인 신문을 하고 뭐 민사도 마찬가지죠. 주로 이제 증인 신문이죠. 검찰에 대한 어떤 반대 신문. 최종적으로 이제 민사에서는 이제 권리와 의무를 선고하죠. 피고 원고 청구를 인용을 할 땐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갚아라, 얼마를 지급하라. 그다음에 질 때는 원고가 질 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론이 딱 나죠. 판결 선고. 근데 파산은 선고라는 거는 이제 스타트입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파산은 선고는 개시결정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선고를 개시결정으로 바꿔야 된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우리나라는 파산 선고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선고면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만 끝난 게 아니라 파산 선고는 스타트에 불과합니다. 개시 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개인 도산에서는 개인 회생에서 개인 회생 개시 결정이라고 또 하죠. 그 다음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파산에서만 파산 개시 결정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파산 선고, 법인이나 개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산은 선고가 스타트에 불과하구나. 파산은 이제 끝나는 걸 종결 혹은 폐지라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폐지는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주지 못하고 끝내는 것을 폐지라고 하고 한풀이는 나눠주면 종결이라고 합니다. 개인 파산 사건에서 채무자와 연관된 범인에 대한 조사 범위와 한계.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개인 파산하고 법인 파산을 같이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굳이 개인 파산 관제인은 법인 파산을 뒤질 필요가 없죠. 요즘 이렇게 겹치는 사건도 좀 있긴 있죠. 그러면 자기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관제인 보고서만 살짝 참조해서 보고 법인은 법인 거죠. 이거 조사한다 그래서 법인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한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 지방에서는 좀 이거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환가를 할 수 없는 거를 채무자와 무관한 거를 그렇게 깊이 조사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개인과 법인을 좀 명확히 구분을 해서, 그렇죠? 좀 조사 범위를 좀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냥 그냥 파헤쳐서 수습도 못할 정도로, 그렇죠? 그건 이제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절망적인 개인회생 채무자. 이게 절망적인 개인회생 채무자가 물론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규칙 사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 투자에 실패한,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개인 채무를 발생한 채무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회생위원들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정명령을 많이 내립니다. 경양각지에서.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 개인회생을 자기 어떤 급여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119만원 지금 2022년에 그거를 119만원인가 5만원을 빼고 나머지 돈을 변제하려고 했는데 청산가치에 반영하다 보니까 훨씬 많은 돈을 내야 되죠. 그러면 이제 3년 낼 걸 5년 내고 5년 동안 내도 모자르면 생계비를 줄여서 내고 투잡을 해야 되죠. 결국.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이번에 이제 개인회생 책을 읽으면서 그게 과연 공식적으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도의 파산입니다. 불락주의신, 불허가, 누락, 취하, 면책기각,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이 5가지의 경우에 당한 파산 채무자 구제 수단은 없는 것일까요? 이제 파산은 면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고 5가지 이유로 불허가를 받는다든지, 면책 기각을 받는다든지, 취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예 신채권자 파산해서 신청을 못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각하를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파산 신청을 못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제도의 파산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구제가 될 것 같아요. 파산 절차의 남용이 아닌 한. 대표적인 게 이제 취하를 했는데 그 취하 이유가 과거에 서류를 제대로 못 내서 협조를 받지 못해서, 가족들이 협조를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취하를 하고 종결시킨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시 서류를 내서 협조를 해서 서류를 다 냈는데 과거에 그때 냈더라도 그때 낸 시점에서 보더라도 재산 은닉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파산 절차를 남용한 걸로 볼 수 없고, 다시 이제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는 제도의 파산이 면책을 위해서 다시 선고돼야 된다. 그게 대표적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취하를 한 이유가 편파 변제를 조사해 봤더니 자기 퇴직금을 한 1억 받아서 자기 처형이라든가 자기 친구라든가 자기가 아는 지인한테만 3천, 4천 다 갚고 금융권 채무는 싹 하나도 안 갚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하를 하고 도망갔죠. 완전히 부인권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있다가 제도의 파산이 가능하대.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또 상담을 해서 밑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관제인이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이제 관제인 보고서도 복사해오라 그랬죠. 이게 기록에 남아있죠. 7년간, 5년간인가. 그래서 복사를 해보니까 이게 퇴직금을 편파 면제한 거야. 너무 불이익한 처분이야. 그래서 이제 불허가 내리려고 그랬더니, 아니 이제 부인권 행사하려고 그랬더니 취하고 도망간 거야. 부인권 행사 못하게, 안 하게. 그런 경우에는 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하는 게 권리의 남용이다. 파산 신청 절차를 남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산을 빼돌리고 면책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파산 절차 남용이다. 그런 경우에는 제도의 파산이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제도의 파산이 허용될지 안 할지는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채권자 누락했다. 누락하는 거는 제도의 파산으로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는 면책 효력 확인 의소라든가 청구 의소라든가 그런 데서 과연 채권자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는지 아니면 과실로 누락시켰는지 공방을 벌여서 이제 구제를 받는 거지, 다시 누락된 채권자만 딸랑 넣어서 파산 절차를 신청하면 파산 절차를 남용하는 걸로 볼 수도 있죠. 별도의 구제 수단이 있잖아요. 면책 효력 확인 의소라든가 그 다음에 청구 의소라든가 그럼 별도의 구제 수단이 있는데 다시 파산 절차를 통해서 그냥 쉽게 면책 받으려고 그랬는데 채권자의 어떤 이익에 반하죠. 그런 경우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누락하는 경우, 채권자 누락. 그래서 이제 면책 불허가하고 취하되는 경우, 면책 기각되는 경우, 기각되는 경우도 많이 구제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면책 기각받은 게 몸이 아파서 아니면 뭐가 좀 귀찮아서 아주 법원에서 나오라 그랬는데 2번 안 나오면 기각이거든요. 근데 다시 성실하게 꼬박꼬박 새로운 판사님한테 출석하고 관제인 조사를 다 해봤더니 이 3년 전에 면책 기각 받았을 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이 사람이 뭔가 의욕이 없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법원에서 2번 출석을 안 나오니까 기각시킨 것에 불과하다. 지금 와서 보니까 서류를 싹 내고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재산 은닉과 전혀 무관해요. 그냥 그 당시에 뭔가
그냥 귀찮아서, 그쵸? 제대로 이제 말을 안 들은 거죠. 억울하죠. 그쵸? 재산을 은닉해 놓은 것도 아니고 빼돌린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는 다시 파산 면책에 도전을 했을 때 다시 파산 선고를 해서 면책이 가능하다. 그런 경우 해주겠죠. 결국 이제 파산 절차의 남용은 두 번 파산 선고를 하는 목적이, 의도가 과거의 어떤 절차의 흠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정으로 해서 재산 은닉과는 무관한 사유로 인해서 불허가를 받거나 취하를 하거나 기각을 당했는데, 이제 와서 몇 년 후에 다시 와서 파산 면책 신청을 했을 때 파산 절차의 남용과는 무관한 경우에는 허용이 될 것이고, 불허가 취하 누락이, 불허가 취하 기각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에 한 후에 이제 면책만 받으려고 몇 년 후에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안 될 것이다. 허용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마 판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도의 파산이 무조건 허용된다는 아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결국 변호사들이 판정을 해야 됩니다. 상담을 해서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는 좀 애매하다. 이거는 해봐야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에서의 부인권 행사의 차이점. 이건 뭐 늘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동영상을 참조를 해 주십시오. 관제인의 실수, 매각 공고 시 최저 매각 산정의 오류 및 포인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제인이 최저 매각 시점을 저도 이번에 잘못 잡아갖고 불허가를 받았는데, 그걸 좀 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뭐 다시 한번 매각 공고를 했다. 그래서 그걸 잘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조인의 실수, 채권 시부인 과정에서 자동차 근저당권에서 이제 원래는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부인해야 되죠. 그렇죠? 그 부족액을 증명을 하기 전에는 부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잘못해서 이제 시인을 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부동산에서는 별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이런 좀 작은 자동차에서는 딱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파산 신청 대리인 가장 큰 실수는 상속관계를 제대로 안 파악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역으로 파산관제기는 이제 이게 큰 사건이 많이 발생하죠. 여기서 한 달에 한두 개씩. 그다음에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환가대금 산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해약환급금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풀어나죠. 그러니까 10년 차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차에 조금 있어요. 30년 차에 조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비율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 점을 잘 납득을 시키면 금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붓고 10년 전에 딱 절반 불 때 변경을 해서 그 위에는 배우자가 놓고 그 전에 내가 넣었다.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해약환급이 3천만 원이다. 그럼 10년 전에 벗으니까 딱 1,500만 원이다. 이게 아니죠. 10년 전에는 1,00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8,900. 그죠? 그게 최근에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때 이제 막 좀 많이 늘어나죠. 아까 그래프 그렸죠, 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환가금을 대금 산정할 때 이걸 안 해줘요. 수학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안 해주더라고요. 이런 걸. 한번 요청을 해봤더니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관제인을 잘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관제인도 그 점을 좀 봐서 환가를 뭐 기계적으로 딱 절반이 아니라 뭐 좀 그런 보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좀 봐줄 수도 있죠. 좀 완화해서. 매매가 잘 되지 않는 물품에 대한 채무자의 실수. 매매가 잘 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 채무자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에서 판사는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판사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대리인이 짜증을 내는 것이 이해가 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그렇죠? 상속재산 파산 신청은 얼마 전에 이제 변호사님도 글을 썼지만 상속재산 파산에 대한 어떤 별도의 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플랫폼.
서식 폼도 좀 고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맞게. 상속재산의 어떤 특성에 맞게 법원 실무제도라든가 이런 걸 좀 참조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재산이 아니라 망인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인권 행사 대상, 이런 걸 좀, 그 다음에 이제 주사의 범위도 좀 특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좀, 그게 이제 또 지방별로 막 틀리니까, 대리인들도, 특히 어떤, 그렇죠. 저희도 이제 신청을 해보면 알아요. 특히 지방. 아주 뭐, 엄청나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굳이 이런 것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같은 관제인으로서 업무를 오래 해봐도 굳이 그런 정도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렇죠? 신청 대리인하고 이제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상속재산 파산에 대한 어떤 좀 독립적인, 예전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이제 나눠줬는데 최근에는 또 뭐 무시되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과 경기, 인천, 의정부의 개인 파산 사건의 역전 현상, 그렇죠? 서울은 지금 200건이 늘었습니다. 근데 경기나 경기도하고 인천은 1200건 줄었죠. 그렇죠? 같은 수도권인데도.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앞으로 추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개인 파산에서의 이제 미지 영역, 비면책 채권 중 중과실의한 생명 신체 손해배상 채권, 이것이 이제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아직 사건화는 되는 경우는 없는데 이게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재 현장, 뭐 화재 현장, 그렇죠? 아니면 작업 현장에서 이제 어떤 엮이는 거죠. 내 잘못이냐, 내 영역이 아니고, 아니면 내가 관계된 사람이 와서 내 영역에서 사고를 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고용 주면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고용 관계가 아니라 그냥 뭐 도급 관계가 많죠.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와서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내가 다 독박을 쓰고 중과실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나는 망하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만 내 영역에서 내가 그 사람하고 일을 시켰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거죠. 예를 들어 사다리차 왔어요. 사다리차 이삿짐에서. 나는 이삿짐 센터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삿짐 차량은 내 차예요. 근데 이제 내가 사다리차는 직접 운영할 길이 없어서 사다리차는 다른 사람을 쓰죠. 일회용으로. 돈 얼마를 주고. 근데 와서 이제 하다가 사다리차가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뭐 누가 다쳤어, 크게.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뭐 같은 작업하든, 그쵸? 그런 경우에 과연 기본적으로 내가 업주로서 잘 해야 되죠. 관리를, 작업 지시를 정확하게 하고. 근데 이제 그 기계에 어떤 무슨 결함이 있었어. 그러면 그 기계는 내 영역이 아니죠. 나의 영역이. 그거는 이제 그 사다리차 기계를 관리하는 그 관리자 내지 그 기계의 소유자, 그 사람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을 제대로 못 해갖고 오자마자 조금 지난 다음에 사고가 나서 누가 크게 다치거나 뭐 사망을 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제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왜냐면 지금 현대에는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가 없죠. 다 개별적으로 분업화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분업화가 돼 있는 와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협력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 협력한 사람이 내 현장에 와서 사고를 쳤을 때 다 중과실이면 나는 뭐 다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나는 완전히 쪽박 차는 거예요. 그런 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만 받아본 게 한 대여섯 개 돼요. 아직 사건 선임은 안 했는데 다 이렇게 해보면 뭔가 이게 과연 나중에 중과실, 그런 사람들 이제 산재 물어주고 민사 책임지고 형사 책임지고, 그렇죠? 요즘은 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나왔죠. 나중에 이제 파산 면책에서도 이게 중과실로 면책이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삶에 희망이 없죠. 그렇죠? 매덕 뭐 그런 게 이제 좀, 이게 이제 개인 파산에서 나중에 속무로, 이건 이제 파산에서는 뭐 다뤄지진 않죠.
민사소송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상담을 들어오는 걸 보니까 우리 사회에 상당히 지금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폭발력으로 조만간 뻥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누군가가 면책을 받고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되죠. 아니, 나는 이거 경과실이다. 중과실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잘못을 해도 전적으로 내가 이걸 중과실로 나한테 모든 책임을 내가 지기는 억울하다. 그런 개인 파산에서 미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해약 환급금이 개인 파산 환가 분야에서 1위인 이유. 그죠? 이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일단은 뭐 대출을 해서 쓰거나 해약을 해서 쓰는 경우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보험을 유지를 하죠. 대출을 받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대출은 100% 안 해주죠. 한 7, 80%? 몇백만 원 또는 안 씁니다. 한 뭐 2천만 원 하면 아무리 많이 대출 받아도 한 1,300, 400, 500배냐? 500원 정도 남아요. 500원 또 환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돌려놓죠. 뭐 바로 직방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결국 그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보험은 악착같이 유지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환가, 다만 이제 그런 점을 강조해서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안 하죠. 150 뺐더니 한 2, 300배는 안 된다. 4, 500 미치다. 그러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면책제도 헌법적 근거. 이걸 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코로나 시대인 2020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파산 회생의 변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아직은 급격하게 개인 파산이 증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줄더라. 그거는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급 유예도 해주고 대출도 해주고 정책 자금도 풀리고 보상도 해주고 하니까 그 조그마한 중소자영업자들이 일단은 파산 회생을, 특히 파산을 보류하고 지금 악착같이 버티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더 이상 이제 자금 지원이 안 되고 뭐 영업도 할 수 없을 상황이 오면 이제 정리하고 파산으로 들어오면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 파산에서의 코인 거래 조사는 가능한가? 약간 사각지대죠, 사실은. 이 코인 등록제가 아직 시행이 안 되죠. 그냥 간접적으로 국내 뭐 빗썸이라든가 코인원, 그죠? 업비트, 여러 한 4개 업체가 있죠. 거기서 이제 연결 계좌, 농협이라든가 K뱅크, 이런 금융권과 연결 계좌를 통해서 그 계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코인 거래가 일어나는지를 조사하는 거고, 아직은 조만간 이제 내년에 1년 유예했으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이제 등록제, 코인 등록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코인을 만약에 등록제로 과세가 된다면 이제 개인별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코인이 이제 등록이 되겠죠. 뭐 거기에 이제 뭐 몇 년 몇 월 며칠 업비트 매도 뭐 3천만 원. 그래서 양도소득세 얼마 내고, 만약에 뭐 일정한 금액 이하르면은 또 그런 게 면세가 되면 그런 건 또 거래를 못 하겠죠. 아무튼 등록제가 되면 나중에 이제 조사가 편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뭐 그냥 운에 맡기는 거죠. 사기 파산죄 기소 케이스 뭐 이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점점 사기 파산죄에 대한 기소 케이스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죠? 채권자들 이제 가만히 안 있죠. 기소 케이스를 연구해서 그렇죠?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갖다가 이제 닥달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사법경찰이나 요즘 젊은 검사들도 이게 이제 사기 파산죄다, 구속요건에 해당되면 과감하게 기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기소의 어떤 흐름도 봐야 됩니다. 최근에 개인 파산에서 좀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